클라우드에 기록을 하고. 아, 그리고 혹시 이거 뭐 강의하다가 뭐 끊기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뭐 40분 제한인가 걸려서 끊기는 경우가 있다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다가 이 아이디 확인해 보니까 제 아이디는 서강대 아이디라 가지고 300명까지 무제한으로 이제 뭐 회의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끊기면은 이 자동으로 뭐 40분 만에 끊겼다. 그러면 제가 다시 로그인 해가지고 할 테니까 다시 여러분들 들어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예.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범죄의 다수 참가 형태 아니면 정범과 공범의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정범과 공범 이론이 가장 뭐 시험 문제 아, 펜을 켰구나. 정범과 공범 이론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특히나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쉬워요. 제가 볼 땐 쉬운데 이상하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오는 부분에 특히 총칙상에 관련된 쟁점들이 나오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총칙상에 나오는 쟁점들은 최하 8점에서 12점씩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론적 근거들, 그다음에 사안의 검토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딸랑 저기 기록형처럼 뭐 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면은 배점되는 점수를 많이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총칙상에 나와 있는 쟁점들은 여러분들이 그 근거들까지 좀 비판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범과 공범해 보면은 먼저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있죠.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임의적 공범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의적 공범에는 여기서 공범 문제 광의의 공범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 공범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범과 협의의 공범인 공범으로 나누고 정범에는 우리가 단독 정범, 그다음에 공동 정범, 간접 정범으로 나눈다. 그다음에 공범은 이제 교사범과 방조범으로 나눠요. 자, 근데 임의적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혼자, 단독 정범이 혼자 할 수 있는 범죄를 갖다가 여러 명이 한 경우에, 여러 명이 한 경우에 얘들 사이의 관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우리가 임의적 공범이라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동 정범 같은 경우는 자,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 정범의 요소가 있으면 정범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으면 얘를 공동 정범을 정범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간접 정범은 그냥 의사 지배가 아니라 우월적 의사 지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사 지배하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지부등에 우월적 의사 지배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우월적 의사 지배가 있어야 된다. 요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공동 정범이나 간접 정범도 우리가 정범으로 보는 거예요. 이에 반면에 교사범이나 방조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범이라고 하는 주인공에 대해서 도움을 주거나 범죄를 생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사범, 방조범이라 합니다. 최근에 지난 9월 9일 날 전원합체 판결이 나오면서 방조범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제가 그래서 얘기하지만 방조범이 방조를 했는데 본범의 실행행위에 방조범의 방조행위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 편면적 종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이 전원합체 판결로 9월 9일 날 낸 것이 방조범에서는 반드시 정범의 실행행위와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방조범이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이 정범의 어떤 실행행위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지만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9월 9일 날 나온 전원합체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관련된 것들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임의적 공범인데 임의적 공범에 관련된 쟁점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임의적 공범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필요적 공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필요적 공범은 임의적 공범은 혼자 범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한 경우예요. 자, 근데 필요적 공범은 뭐냐? 필요적 공범은 여러 명이 할 수 없고 반드시 한 명 단독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참여가 필요로 하는 범죄.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잘 봐야 될 거는 필요적 공범이라 하지만은 실제 얘 본질은 뭐예요? 얘 본질은 공범이 아니라 그냥 정범입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적 공범 하니까 아 얘가 공범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필요적 공범이라고 표현만 할 뿐이지 실제로 얘는 뭐다? 여기에 참여한 애들은 각자가 다 정범이라는 얘기예요. 각자가 다 정범이기 때문에 그 정범에 대한 형들은 어떻게 된다? 법전에 딱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규정돼 있는 형벌로 처벌받는 거고 만약에 필요적 공범에 불구하고 법에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벌받지 않는 게 필요적 공범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적 공범 관련돼 가지고는 필요적 공범 내선 필요적 공범이라 하지만 실제로 정범이기 때문에 얘네는 뭐요? 정범과 공범이라는 걸 구별할 필요 없어요. 다 정범이기 때문에. 필요적 정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해 두는 게 더 편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필요적 공범 내에는 우리가 다시 집단범이란 것과 대항범이란 게 있죠. 자, 집단범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이걸 우리가 집단범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범의 대표적인 것 같은 경우는 내란죄라든가 뭐 소유죄 이런 것들을 집단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란 행위를 혼자 할 수 없죠. 국가를 전복한다. 혼자 할 수 없고 여러 명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 전복이라고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국가를 전복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이걸 집단범이라고 그래요. 자, 이에 반면에 이제 대항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서로 반대 방향에서 움직이는 애들. 이걸 우리가 대항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항범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네들 사이에 동일하게 처벌하는 경우. 얘도 처벌하고 얘도 동일하게 처벌해요. 어떤 경우는 얘는 무겁게 처벌하고 얘는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얘는 처벌하는데 얘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거. 이게 뭐 옛날엔 간통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폐지됐고 다른 형벌로 처벌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게 뇌물죄 같은 경우죠. 증례자는 가볍게 처벌하고 수뢰자는 무겁게 처벌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쪽만 처벌하고 한쪽은 처벌하지 않는 유형도 대항범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대항범의 유형으로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을 인정하는 게 뭐 다소혈적 견해예요. 근데 뭐 오영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세 번째 유형범은 대항범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영근 교수님 뭐 독특하게 주장하시는 게 많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렇게 세 번째 유형에서 이 대표적인 범죄가 음악 판매죄죠. 자, 음란한 물건을 얘가 팔았어요. 얘가 샀어. 자, 그럼 판 사람만 처벌하고 산 사람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대항범 중에서 이 처벌되지 않는 얘, 즉 처벌되지 않는 얘가 얘 범죄, 처벌되는 애를 강력하게 교사한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자, 음악 판매죄에 대해서 얘는 처벌받지만 얘는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얘는 원래 안 팔라 그랬어. 그랬는데 이 엑셀 뭐 이쪽 애가 그 처벌되지 않는 애가 야 제발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 많이 쳐줄게. 그래가지고 얘 범죄할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얘한테 팔게 해가지고 지가 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얘를 강력히 교사한 얘에 대해서 얘한테 교사범 성립이 가능하겠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음악 판매죄와 관련돼 가지고 일방만 처벌되는 경우에 입법자가 얘만 처벌하고 얘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입법자가 딱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하게 얘가 교사했다 할지라도 교사범 처벌 안 된다. 얘는 이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즉 판례 입장은 명확하게 이 안에 있는 애들,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뭐예요? 안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정범이라는 겁니다. 필요적 공범이라 하지만 다 정범이라 했죠. 정범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정형으로 법에 규정된 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그 처벌되는 것 이외에 어떤 공범에 관련된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판례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 외부에서 가담한 이 필요적 공범 내부에서는 얘네들한테 정해진 형벌로 딱 처벌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가담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외부에서 가담하는 경우. 외부에서 가담하는 경우에서는 이 필요적 공범 외부에서 가담하는 애들한테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주범 다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화살표 두 개 하는 게 뭐냐면 대항범 외부에서 공동가공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애들 다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집단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공범, 이 필요적 공범 바깥에서 공동정범으로 하는 경우만 가능하고 밑에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제가 여러분 기순지 지난 기순지 시험 문제 한번 냈었는데 관련돼 가지고 이 대항범 관련돼 가지고 지금 판례가 가장 문제 삼아 가지고 저기 뭐야 문제 삼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공무상 비밀 누설죄예요. 자, 공무상 비밀 누설죄 관련돼 가지고 얘가 갑이야. 갑이고 얘가 을이야. 자, 갑은 수사 공무원이에요. 수사관인데 을이 갑한테 야, 나에 관련된 수사 상황 좀 알려줘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어쩔 수 없이 을한테 수사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뭐예요? 갑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을은 뭐다? 을이 아무리 갑한테 범죄를 알려달라고 교사했다 할지라도 을은 어떠한 경우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명확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항상 의문을 제기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우리 판례는 뭐예요? 우리 판례는 얘를 필요적 공범이라고 봐요. 자, 근데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필요적 공범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학자들이 문제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누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그냥 공무상 기밀을 길바닥에 뿌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럴 땐 상대방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무상 기밀 누설을 인터넷상에다가 그냥 게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상대방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같은 경우는 뭐 필요적 공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딱 못을 박아가지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보면서 이렇게 해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딱 나왔다. 아 그럼 필요적 공범으로 본다 판례가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 피구금자 간음죄 같은 경우 있죠. 피구금자 간음죄 같은 경우는 필요적 공범이에요? 어? 구금시설에 구금된 자를 간음했어. 그럼 우리가 무조건 처벌하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자, 근데 피구금자 부녀 간음죄가 부녀가 아니지 이제 피구금자 간음죄가 필요적 공범이냐는 겁니다. 필요적 공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필요적 공범이 아닌 몇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필요적 공범의 틀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적용할 필요는 바로 이렇게 교사한 사람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피구금자 간음죄 같은 경우 케이스도 없죠. 지금 판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안 나오겠지만 공무상 비밀 설정은 이미 모의 시험도 나왔고 본 시험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두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 제가 모의고사 학교 시험에 한번 냈던 거는 자, 그러면 이 갑과 을이 있고 여기서 병이 있어요. 바깥에. 병이 을한테 야, 네 친구 갑이 경찰 공무원이라며 수사관이라며 그럼 걔한테 말을 해가지고 네 범죄 상황을 좀 알아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얘한테 교사했어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자, 그랬을 때 얘는 처벌받아 안 받아요. 얘는 교사범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 교사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직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 나온 시험문은 어디까지 나왔느냐? 전부 다 이 필요적 공범 내부에서 필요적 공범 내부에서의 관련자들 특히 처벌되지 않는 얘는 어떠한 이유로도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돼서 처벌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시험 나왔고 이 공범 바깥에 외부자들 중에서 이 갑과 을이 있을 때 병이 을한테 네 친구가 수사관이니까 친구한테 수사 상황을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 이렇게 범죄를 시켰을 때 얘는 뭐냐? 얘는 필요적 공범 외부에서 가담한 것 때문에 그럴 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교사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와 판례가 아직 없지만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은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해가지고 필요적 공범과 관련된 부분을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일부 교수님들은 이 필요적 공범 내에 집단범 내지 대항범 이외에 합동범도 필요적 공범이다.
이렇게 논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김성동 교수님 비롯한 소수 의견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합동범은 기본적으로 합동범은 필요한 공범은 아니다. 그냥 공동정범인데 혼자 할 수도 있는 걸 여러 명이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게 공동정범인데 거기서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것 뿐이다. 좀 더 가중처벌하는 것 뿐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강의 교환에다가 합동범은 필요한 공범이라 안 보고 합동범은 임의적 공범 중에 공동정범의 특수한 형태로 나중에 봐가지고 뒷부분에서 공동정범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공유 중지를 만드는데 강의 교환을 보면은 자, 범죄 다수창 강태 관련된 강의 교환인데 강의 교환 관련돼 가지고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 필요한 공범 외부 가담자인 경우 외부 가담자인 경우에 공동정범 교사관 방조문 성립 가능하다. 이거는 대항범의 경우고 아니 집단범 같은 경우는 어떤가? 집단범 같은 경우는 얘만 가능하고 얘네들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부분 변호사 시험에 보면은 공무상 기밀서치의 교사범 형제부인데 자,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자, 얘 범죄자예요. 근데 경찰관인 친구 C에게 전화해가지고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C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C는 공범이었던 갑이 체포된 사실 및 감명의 예금 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의 수사 상황을 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결국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자가 되고 얘는 뭐다? 얘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도. 이게 요 지문의 핵심이죠. 요 사항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뭐 밑에 보면은 뭐 쟁점 관련돼 가지고 C로부터 수사상을 정보받은 행위에 대해서 대항범 구성 요건인 공무상 비밀 누설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뭐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지 언제 이제 비밀이 뭔지를 봐야겠죠. 이렇게 뭐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것을 한다는 견해 이런 소수는 있지만 비밀로 할 이익이 있으면 된다는 견해가 다수결적 입장이고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건 기본적으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 알려줬기 때문에 비밀 누설죄가 성립한다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C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해요. 문제는 이에 대해서 C한테 그러한 걸 알려달라 그랬던 을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을은 원래 실효적 공범죄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 유형에 속한다 하는 게 우리 판례의 명확한 입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처벌할 수 있느냐? 처벌 불가설, 그다음에 처벌 가능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판례는 처벌 불가설의 입장이다. 제가 볼 땐 처벌 가능설이 맞죠. 처벌 가능성이 맞는데 우리 판례는 어떤 경우다? 자, 대항범 내부자사인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그 일방을 상대방에 대한 교사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없다는 입장이다. 자,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보면 됐고 판례 입장 정확하게 알면 됐고 그럼 판례가 왜 타당하느냐 했을 때 밑에 부분에 여러분들이 길게 쓰여있지만 한마디로 뭐요? 자, 판례 입장이 타당한 게 만약에 처벌되지 않는 대항범에서 처벌되지 않는 어, 일방을 교사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자 뭐냐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라고 보아야 하므로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교사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모의 시험에 이게 이제 16년도 모의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16년도 모의 시험에 보면은 자, 이 사례 1번은 뭐, 뭐 병이 이제 범죄 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이제 범죄행위라고 나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병은 어떡하냐? 병은 도피 중 고향 친구 경찰관 정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고 정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자, 갑은 정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야, 공무상 기밀을 좀 누설해줘. 라고 이제 교사한 거죠. 고향 친구 병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정은 어떻게 했어요? 정은 병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려줬다? 이것은 뭐냐?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돼요. 자, 근데 동시에 숨어 지낼 수 있는 것도 알선해 줬어요. 이건 뭐가 돼요? 범인도피죄가 되겠죠. 자, 그럼 공무상 비밀을 알려준 게 범인도피에 해당하느냐? 이거는 범인 도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뭐 판단을 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케이스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뭐 관련된 내용들 보더라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실관계 2에서 병과 정의 재책을 논하라. 그런데 좀 더 범인도 피해와 관련돼 가지고 뭐 뒷부분에 설명하지만 이 쟁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기 뭐 사실관계 2에서 뭐 병과 정의 재책. 먼저 정의 재책은 뭐예요? 공무상 비밀서체 성립하겠죠. 앞부분의 승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밀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포함하는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알려준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한다. 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해서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사안에서 보면 뭐 사안에서 공무원인 정은 병의 부탁을 받고 정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려줬는데 이런 것들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정에게는 공무상 비밀 조치가 성립한다. 자, 범인도피죄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이 밑에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두 가지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케이스고 밑에는 두 번째죠. 즉 비밀을 알려준 거. 자, 여기서 보면 정의 단지 체포영장 발부 사실 알려준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직접적으로 범인도피를 용이하게 행해야 되는데 단지 뭐 야 너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됐어라고 알려준 것만 가지고는 범인도피를 용이한 것으로 보기 용이한 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러나 이제 아까처럼 동시에 뭐랬어요? 두 번째죠. 그러나 정이 병에게 숨어 지낼 곳을 알선해 준 거. 이거는 직접적으로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인 도피죄가 성립합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또 밑에 문제가 그럼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는데 범인을 체포해야 될 공무원이 체포 안 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느냐? 당연히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 이제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가지고 자, 범인을 검거할 공무원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직무유기의 불법은 범인 도피의 행위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만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즉 직무유기는 뭐예요? 직무유기는 부작이고 자, 범인 도피 행위는 뭐예요? 범인 도피 행위는 자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와 부작위가 같이 평가될 때는 부작위는 자기에 포함시켜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부작위였던 직무유기죄 같은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밑에 판례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쟁점은 병의 쟁점이죠. 공무상 기밀 누설죄가 성립할 때, 이 병의 재책 관련돼 가지고 얘는 뭐다? 병은 필요적 공범 중 처벌되지 않는 뭐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 유형에 해당하는데 처벌되지 않는 대항범 유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혹시나 그 행위자를 교사 방조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학설은 처벌 불가설과 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판례는 뭐다? 처벌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자, 검토하려는 데 가지고 뭐다? 검토하려는 데 가지고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이제 뭐 필요적 공범에 관련된 내용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관련된 내용을 봤고 다시 새로 공유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또 화이트보드 보여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필요적 공범에 관련된 내용 받고, 자, 그러면 이제 임의적 공범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임의적 공범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교사범과 방조범인데, 그럼 교사범과 방조범과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공범의 종속성 문제, 자, 공범의 종속성 문제는 여태까지 모의 시험에도 안 나왔고 본 시험에도 안 나왔어요. 근데 물론 본 시험에도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재작년부터 공범의 종속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자꾸 교수님들이 만들어가지고 모의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범의 종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는 당연히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정범을 전제로 해가지고 생긴 개념이 공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범 개념 우위성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정범을 먼저 확정하고 여기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시킨 사람을 우리가 공범이라고 파악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공범의 우리가 형법상에 나오는 공범의 종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공범의 종속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성립상의 종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처벌상의 종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교환에 보면은 뭐 성립상의 공범 독립성설과 공범 종속성설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의미는 얘네들을 성립한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 성립상이라 하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개념적으로는 공범, 정범을 전제로 해서 공범이 있는 건데 그럼 공범과 공범을 정범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처벌 못하고 정범이 어느 정도의 실행행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공범의 종속성과 관련된 공범 독립성설과 공범 종속성설입니다. 자, 공범 독립성설은 지금 주장자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자, 공범은 당연히 종속해서 처벌한다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종속한다 그럴 때 어디에 종속하는 거냐? 얘네는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범과 공범이 있을 때 정범의 범죄가 기본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하고 처벌 조건까지 갖췄을 때 그때 공범을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까지 있어야 된다는 견해. 그다음에 처벌 조건까지 있어야 된다는 견해.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범 종속성설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일 때 결국 정범 행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와 관련된 나오는 것이 바로 종속성의 정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범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된다.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처벌 조건 아니면 가벌 조건인 경우 가벌 조건까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종속 형식은 여기까지만 있으면 된다. 그다음에 제한 종속 형식은 최소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극단 종속 형식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까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극단 종속 형식은 구성 요건에 해당해서 위법성 책임뿐만 아니라 처벌 조건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종속성에 관련된 학살 입장이죠. 지금 우리 판례 입장은 뭐 명확하지 않지만은 뭐 제한 종속 형식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학사들이 평가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판례이자 다수 학설이다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게 제가 볼 땐 누가 시험 문제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영근 교수님이 직접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모의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 그러면은 우리 학설은 지금 정범의 행위는 최소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만 있으면 돼요. 자, 근데 극단 종속적 행위를 취하던 옛날 견해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게 자, 형사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인 13세자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범죄를 했다. 교사 방조해 가지고 범죄를 했어요. 자, 그럼 극단 종속 형식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제한 종속 형식에 의하면 형사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이 없더라도 할지라도 거기에 교사범이나 방조범 성립 가능해요. 왜냐면은 정범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형사 미성년자인 13세자에 대해서 자, 얘에 대해서 갑이 절도를 하라고 절도로 교사했어요. 자, 절도로 교사하면 얘는 뭐요? 얘는 기본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성하고 위법성은 있지만 책임이 없어가지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극단 종속 형식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극단 종속 형식에 의하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최소한 예행위가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을 갖춰야 되는데 얘를 구성 요건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얘도 뭐다? 얘도 교사범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극단 종속 형식의 입장이에요. 자, 여기까지 중요한데 이게 그럼 얘가 갑 이거 나쁜 놈인데 이걸 어떻게 처벌하지? 교사범으로 처벌 못해? 문제인데 안 되겠다. 이놈을 처벌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얘를 교사범으로 처벌하지 못함으로써 나온 개념이 뭐예요? 이게 간접정범이라는 겁니다. 원래가. 지금 우리는 간접정범을 당연히 정범으로 파악하죠.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을 때 간접정범이라고 파악하는데 관련돼 가지고 이 얘가 처벌되지 않을 때 얘를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을 메꾸고자 나온 것이 바로 간접정범이라는 개념이니까 간접정범이 처음엔 뭐였어요? 공범인 교사범을 처벌하지 못할 때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간접정범을 처음에는 우리가 공범으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당연히 얘는 뭐예요? 지금에서 당연히 얘는 현재는 현재는 당연히 정범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당연히 정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13세 미만자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절도시킨 예에 대해서 갑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은 얘가 교사범위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요? 아니죠. 지금 관련돼 가지고 얘가 뭐요? 간접 정범이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정범 개념의 우위성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간접 정범이 먼저 성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요? 극단적 종속 형식이 할 땐 얘는 교사범위 성립하지 않지만 관련돼 가지고 제한 종속 형식에 하면 어떡하냐? 제한 종속 형식에 할 땐 교사범 성립 여부도 논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범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래 간접 정범 개념이 간접 정범의 개념을 갖다가 간접 정범 정범이기 때문에 정범 개념의 우위성 원칙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 정범을 현재 정범이라고 보는 것이 절대 다수할 입장인데 정범이 아니다. 얘는 정범형 공범이다. 뭐 공범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년퇴직 하신 신동훈 교수님하고 오영훈 교수님이 그렇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좀 이따 모의시험 문제 보면 되겠지만 모의시험에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제자들 제가 볼 땐 그분들의 제자들 신동훈 교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창섭 교수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도 그 주장 이창섭은 자기 박사 하는데 그걸 주장했구나. 그 친구 빼놓고는 별로 주장하는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영국 교수님 제자들도 이게 주장 안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문제 삼지 않는데 문제는 지금 제한종속 형식에 의할 때 제한종속 형식에 의하는 다수결과 판례 입장일 때 자 이런 상태에서 요 케이스를 적용하면 어떠냐 13세 미만자를 적용하면 그럼 얘가 절도로 교사했다. 교사했다는 것은 결국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교사범과 방조범, 교사범과 한재범 둘 다 성립 여부를 논해야 돼요. 첫 번째는 먼저 얘를 논하고 두 번째는 얘를 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절도 교사와 관련돼 가지고 절도로 교사했다 그럴 때 그것이 간접 정범인지 먼저 파악해보고 아니면은 교사범 여부를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모의 시험에 같은 게 뒷부분에 나올 텐데 여기 제가 그건 여기도 안 넣었구나. 올해 모의 시험이니까 이게 여기 안 들어갔네요. 이건 작년 아닌데 올해 모의 시험 어떤 넣었을 텐데 자 올해 들어갔을 텐데 올해 모의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 13세 미만자인 미성년자가 어떻게 했어요? 13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얘가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아. 아이템을 사고 팔 정도의 정신능력이 있는 애요. 자, 근데 갑과 을이 얘한테 야 어디 들어가서 절도를 해라 라고 교사한 거 절도를 교사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먼저 논해야 되는 게 뭐다?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했으니까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거 아닌가? 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면 이제 문제가 골치 아파지죠. 요 케이스에서는 얘가 왜 아이템을 사고 판다고 했냐면은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건 의사지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제가 그래도 여기서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우월적이라는 가로쳤지만 가로치지 않고 이제 반드시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갑과 을이 미성년자인 얘에 대해서 우월적 의사지배를 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가 아이템을 사고 팔 정도였다면 우월적 의사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보고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교사범 관련돼 가지고 교사범이 성립한다면 얘가 저지른 범죄가 얘네들이 시킨 범죄보다 오버됐을 때 교사의 초과가 됐을 때 얘네들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교사범과 간접정범에 관련된 문제들도 논하기 위해서 의사지배다 할 때는 간접정범은 무조건 우월적 의사지배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관련돼 가지고 나왔었는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은 종속성 관련돼 가지고 이 13세 미성년자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이 케이스는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18년도 모의시험에도 나왔고 올해 모의시험에도 이제 나왔으니까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새로운 공유. 자, 여기 보면 이제 공범의 종속성 정도 관련, 이거 바뀐 거 보이죠? 예. 공범의 종속성과 종속 정도 그래가지고, 뭐, 관련돼가지고, 아직 변호사 시험 출제되지 않았는데, 18년도 모의시험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2030 세대인 갑과 을은 비트코인을 사서 인생 역전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은 이웃 슈퍼마켓 주인 A의 중학생 아들, 자, A의 중학생 아들 병에게 A의 돈을 훔쳐오면 자신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돈을 벌려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병이 어떻게 해요? 병은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10대인 자신이 비트코인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저로 얘기를 생각하고 A가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50만 원을 훔쳐 갑과 을에게 건네주었어요. 자, 일반적인 입장이다. 제한종속 형식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얘는 형사 미성년자네. 그럼 병은 뭐예요? 병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해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그럼 얘에 대해서 범죄를 교사한 갑과 을은 어떡하냐? 즉 제한종속 형식에 의할 때 자, 얘는 뭐요? 절도죄 교사범위 성립하는 겁니다. 자, 제한종속죄는 절도죄 교사범위 성립하고 그다음에 A가 훔친 50만 원, 현금 50만 원을 얘네들이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교사범위에 대해서는 작물취득이 가능하므로 작물취득자가 성립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한종속 형식과 극단적 종속 형식을 설명하고 사실관계 이래서 위 종속 형식에 따른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극단 종속 형식에 하면 어떻게 해요? 극단 종속 형식에 의하면 병행위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없어요. 자, 그러면 갑과 을한테는 어떻게 해요? 갑과 을은 기본적으로 절도와 관련돼 가지고 절도 구상이 성립한 범죄가 얘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가 이제 책임 없어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한테는 뭐다? 얘한테는 절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밑에 해설은 뭐 하냐? 교사범 성립이 안 하므로 얘에 대해서 간접정범 성립 여부를 논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는 극단정속 형식에 의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라고 이제 밑에 해설을 해놨어요. 자, 이 해설 방법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논하려면 어떻게 돼요? 원래 논하려면 여기서 관련돼 가지고 병이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하지만 책임이 없다. 그럼 갑과 을한테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절도죄 교사범위 성립하는지 논하기 전에 원래 먼저 뭘 논해야 돼요? 여기 관련돼 가지고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를 먼저 논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그럼 끝나지만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럴 때 성범 논하고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때 절도죄 교사범 성립 여부를 논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번 6모과 8모에서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확히 해설을 했고 이 당시 18년도 모의시험의 해설은 이렇게 해설했는데 자, 이렇게 해설한 거는 현행 정범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해설은 그런 해설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될 것 같고, 밑에 보면은, 자, 쟁점 관련돼 가지고, 뭐, 제한적 정석 형식, 쟁점 같은 거 필요 없고, 제한 정석 형식에 의하는 경우, 자, 보면은, 제한 정석 형식, 제한 정석 형식이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성립할 수 있다. 우리 형법이 제한 정석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논거. 자, 이 근거를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6점 몇 점 했어요. 근거를 다 쓰면 뭐 6점 주겠다. 뭐 웃긴 얘기죠. 이거 언제 다 쓰고 있어.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형법이 제한 정석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딱 채점자 눈에 들을 수 있게끔 근거를 드리려면은 이 세 번째 근거 하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제한 정석 형식이 책임의 개별화라고 하는 개인 책임의 원칙과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상 제한 책임 원칙이 맞다.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갑과 을은 뭐다? 갑과 을은 절도죄 공동교사가 성립하고 작물 취득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뭐 교사범도나 방조범도 작물죄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설 부정설정의 판례는 뭐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 취득죄 판례는 긍정설 입장에서 얘한테는 작물 취득죄까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극단 용석 형식에 의하면 이제 여기서 문제된 게 뭐냐? 여기 보면은 이걸 5점씩 내놓으라 했는데 극단 용석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관련돼 가지고 뭐 논거들을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 뭐 34조의 규정 내용을 보면 책임 무능력자를 교사 방조하는 경우 교사 방조범이라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는 규정은 형법이 극단 용석 형식을 취한 결과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저기 누구야? 그 신동훈 교수님하고 이창석 교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창석 교수는 제주대 법전원에 있는데 신동훈 교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 정범을 정범형 공범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정년퇴직 하셨고 이창석 교수는 아직 뭐 저랑 동갑이기 때문에 뭐 좀 청창이 남았고 한다면 이창석 교수가 특별하게 이걸 낸다 그랬을 때 본 시험에 내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수님들이 다른 출제위원들이 이걸 이렇게 내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모의 시험에 나왔을 때는 그냥 이론을 알고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나온 거지 실제 본 시험에 나오기는 힘든 유형이다. 하지만 요 이제 관련된 쟁점과 관련된 거 잘 알아야 될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정의 여기 뭐였죠? 이거 중학생 병 중학생 병은 구성 요건 해당성 인정되고 위법성 인정되지만 책임이 없어요. 처벌되지 않아. 자 극단 용석 형식이 할거 정범 행위가 병이 미성년자이므로 갑과 을이 절도죄 교사범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러면 형법 34조 1항에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은 자를 교사여 범죄 행위 는 간접 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에게는 특수절도에 뭐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 뭐 합동절도에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 그러는데 자, 이번 간접 정범이므로 작물죄 성립하지 않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알았지만 현재 정범 개념의 정범 개념의 우위성 원칙과는 배치되는 결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 자체가 배치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5점씩 줬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써놓은 학생들은 별로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제한정석 형식에 의할 때 간접 정범 여부를 논하는 게 더 먼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형법이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서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를 뭐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형법은 뭐예요? 30조에 공동정범, 그다음에 31조에 교사범, 32조에 방조범.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범만 정범이고 얘네들은 그냥 공범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법조문 자체에 33조와 관련된 공범과 신분이라고 하는 규정을 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봐처럼 제한 정속 형식에 의할 때, 극단 정속 형식에 의하면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되는 처벌되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 입법을 할 때 우리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는 극단 종속 형식이 다수결적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법자가 31조로 처벌할 수 없는 놈이 있다면은 그 31조로 처벌할 수 없는 놈을 처벌하기 위해서 34조 1항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어느 행위로 인해서 처벌되지 않는 사람 아니면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조사, 방조하여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행위자, 이 행위자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34조죠. 그러니까 34조를 입법을 할 때는 교사범 처벌에 공백을 메꾸고자 만들어 놓기 때문에 첫 입법 당시는 뭐다? 입법 당시는 얘는 당연히 공범이 맞아요. 근데 현재는 뭐다? 현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현재는 당연히 정범으로 보기 때문에 이 교사 방조를 현재는 뭐라고 해요? 이거를 그냥 이용하여라는 의미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갑을이 절도죄 교사범이 될 수는 없고 자, 이 교사범이 안 되니까 어느 행위로 인해서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교사 방조한 경우는 34조의 문헌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것이 적용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학자로서의 주장은 맞지만은 따라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때문에 이 문제가 출제됐었고 이 출제된 문제는 현재 정범 개념의 무의성 원칙과는 반한다.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간접정범과 관련된, 이제 간접정범 공범의 종속성 관련된 부분은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자, 다음으로 이게 주소. 다시 우리 이제 보도록 들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관련돼 가지고 앞에 문제 되는 게 이제 공동정범부터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봐야 될 건 공동정범과 관련된 쟁점들, 간접정범 관련된 쟁점, 교사범 관련된 쟁점, 방조범 관련된 쟁점들 중심으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공동정범이다. 자,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죠. 자, 주관적 요건으로는 공동 가공의 의사. 이제 김성동 교수님 자꾸 공동 가담이라서 나도 지금 공동 가담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데 공동 가공의 의사, 공동 가담의 의사라고 하는 즉 공모라고 하는 주관적 요건과 그다음에 공동 가공 사실 이걸 다른 말로 실행행위의 분담 아니면 기능적 행위 지배에 따른 실행행위 분담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 요건이에요. 자, 그래서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를 정범으로 보는 표지가 뭐냐? 얘를 정범으로 보는 표지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는 거죠. 자, 공동정범은 원래 전체 행위라는 사람이 전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동정범은 전체 범죄 중에서 일부분만 맡았지만 전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정범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공동정범이 말하는 기능적 행위 지배다. 자, 어떤 범죄, 어떤 범죄가 성립하려면 자, A라는 행위, B라는 행위, C라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자, 이 A, B를 갑이 혼자 다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갑이 A, B, C를 다 했어요. 자, 그럼 얘는 뭐요? 이 범죄 단독 정범으로 지가 하는 행위에 있어서 다 책임을 집니다.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이 범죄를 서로 나눠서 했어요. 나눠서 했다 그래가지고 자, 이 A라는 범죄는 갑이 맡아서 하고 B라는 범죄는 을이 맡아서 하고 C라는 범죄는 뭐다? 병이 맡아서 했을 때 얘네가 각각 맡아서 한 이 범죄 행위가 이 범죄 성립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필요 불가결한 요소다.
그렇다면 갑의 한 행위는 요 A라는 행위만 했고 을의 한 행위는 B라는 행위만 했고 병이라는 행위는 C라는 행위만 했어도 얘네는 각자 맡은 바 역할만 했어도 얘네들의 책임 범위는 뭐다? 얘네들의 책임 범위는 전체 자기가 한 행위 이외에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이 공동정범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맡은 행위가 만약에 이 C라는 행위다. 근데 C라는 행위가 망보는 행위면 어떻게 해요? 망보는 행위라 할지라도 이 범죄 성립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면 병이 망을 받더라도 그 망보는 행위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공동정범의 개념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공동정범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케이스들이 뭐냐? 공동정범 관련된 문제되는 케이스들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승계적 공동정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되는 게 과실범의 공동정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되는 게 공모관계 이탈이라고 하는 이런 논점들이 문제되고, 그다음에 공동가공의 사실이라고 하는 객관적 요건 관련된 문제되는 게 바로 공모 공동정범. 그다음에 문제되는 게 합동범의 문제들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범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승계적 공동정범은 본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나, 일회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나 그러는데 승계적 공동정범도 다시 한 번 나올 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논점이 돼가지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여기서 승계적 공동정범에 관련된 논의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뭐 공동정범에서 이제 공모관계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왜 문제되냐면은, 문제되는 이유는 갑이 혼자 범죄를 하는 거 고의범이에요. 자, 고의범인데 이 고의범에 대해서 여러 명이 한 경우에 얘네들한테 각각 한 행위에 대해서 각각 한 행위보다 더 초과해가지고 전체 범위의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건 고의의 기본 범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변형된 유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공모라고 하는 것들은 고의에 의한 공모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그냥 판례가 인정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들은 지금 시험과 관련돼 가지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그냥 당연히 판례에 따라 가지고 인정된다. 이제 그 굳이 논거들을 쓴다면은 행위공동설 입장에서 행위공동설을 따르는 판례 입장에 따를 때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된다라고 논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되는 게 공모관계 이탈. 최근에는 공모관계 이탈과 연결시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범관계 이탈이죠. 자, 공모관계는 공동정범 사이에서 공모를 해놓고 한 놈이 실행에 착수에 이르기 전에 나는 빠지겠다로 빠지는 겁니다. 그게 공모관계 이탈이야. 자, 공모관계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주관적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다는 이탈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투입된 에너지를 제거시키는 인과성을 제거하는 요소가 필요하다.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공범관계 이탈은 교사범이 피교사자한테 범죄를 교사했어요. 근데 피교사자가 오케이 승낙했어. 그래 놓고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교사자가 피교사자한테 야, 내가 어떻게 시킨 범죄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공범관계 이탈로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범죄를 시켜놓고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은 얘가 하지 말라고 한 행위와 실제로 피교사자가 범죄를 안 나간 행위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야지만 공범관계 이탈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범관계 이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공모 공동정범 문제가 되는데, 공모 공동정범도 실제로 보면 뭐요? 실제로 보면 공모 공동정범 요즘은 안 논해요. 잘. 왜냐면은 공모 공동정범을 판례가 인정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판례가 인정하는 공모 공동정범은 지금에 있어서의 공동정범과 학설이 인정하는 일반적인 공동정범과 그 내용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공모 공동정범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공모만 있고 공동가공의 사실이 완전히 없는 거. 그걸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는데, 요즘은 공모 공동정범은 뭐야? 판례가 말하는 공모 공동정범은 자, 주관적 요건으로 공모는 있어요. 근데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사실은 없지만 최소한 기능적 행위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능적 행위 기여란 말은 결국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말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모 공동정범을 평가하는 판례 입장은 다수 학설의 입장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공동정범 여부를 따로 시험제도 논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되는 게 뭐다? 합동범이라는 건지요. 합동범에 관련된 가지고 합동범의 본질 문제와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공동정범 관련된 기본적인 학설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승계적 공동정범이 첫 번째 문제가 되는데, 자, 이 승계적 공동정범. 첫 번째 승계적 공동정범이 왜 문제되느냐. 칸을 바꿔서. 자, 승계적 공동정범은 공모관계, 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과 문제되는 거냐 했을 때, 자,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갑과 을이 범죄를 같이 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실행에 착수라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행에 착수하는 시점이 있고, 갑이 어떤 범죄가 기수에 이르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행위는 뭐예요? 갑과 을이 범죄를 같이 한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범죄 형태는 뭐예요? 일반적인 공동정범 형태는 자,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 단계. 이전 단계에서 공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공모는 기본적으로 갑과 을이 범죄 착수하기 전에 야, 우리 이렇게 범죄 같이 하자. 오케이, 같이 하자. 서로 의사를 합치시켰다는 거예요. 이 공모하는 게 아닌데 이 공모는 뭐야? 우리가 이런 공동정범을 예모적 공모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갑과 을에 관련된 이런 행위를 예모적 공동정범이라고 예모적 공동정범이 기본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 갑과 을이 공모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까지냐? 언제까지냐도 이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 실행에 착수한 전에도 가능하지만 실행에 착수한 이 시점에도 이 시점에도 공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하냐? 얘가 공동정범으로 공모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실행의 해소 시점뿐만 아니라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실행에 착수할 때부터 이후에도 가능하고 언제까지 가능하냐? 기수에 이르기 전까지 기수에 이르기 전까지 공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판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범죄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저기 뭐야 계속범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범 판례는 상태범에 있어서는 뭐다? 이때까지 얘가 공모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범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계속범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즉 여기까지 공모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속범 같은 경우 여기서도 공모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뭐냐? 문제는 그럼 을이 처음에 실행에 착수할 때는 갑이 실행에 착수할 때는 여기 없었어요. 공모가. 근데 실행에 착수한 시점 이후에 공모가 있을 때 그럼 얘를 갖다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데 얘를 뭐라 부를 것이냐? 얘를 앞에 갑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 정도를 다 인식하고 했기 때문에 얘를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부르자. 즉 얘를 갖다가 승계적 공동정범이라 하자 하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그냥 얘는 이때 공모를 하고 이때 행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얘는 그냥 공동정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개념 자체,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어요.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공동정범이면 이때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가담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을의 범위. 자, 을을 뭐라 부를 것인가? 을을 승계적 공동정범이라 부르자 하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 그냥 공동정범이라 한다.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개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을 때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필요 없다고 하는 이 견해가 어떻게 해요? 을의 책임 범위 어디요? 이런 경우에 을은 당연히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즉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얘는 이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하는 게 그냥 공동정범이라 보는 견해의 입장이에요. 자, 승계적 공동정범이라 부르자 하는 견해는 자, 얘를 승계적 공동정범이라 이 을을 이때 가담했더라도 얘를 그냥 공동정범이라 승계적 공동정범이라 불러야 된다. 갑의 행위를 다 알고 이때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얘한테 뭐라 그러냐? 승계적 공동정범이라 부르지만은 을은 책임 어떻게 지냐? 을은 책임은 을은 역시 가담 이후에 책임을 진다 하는 견해가 다수설적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뭐예요? 을은 이때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보고 둘 다 공동정범은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것이 두 학설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지. 자, 이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때 가담한 게 아니라 갑이 이미 앞에 해놓은 이런 행위들이 있을 때 공모한 행위가 있고 어떤 뭐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이러는 범죄 행위들을 을이 그것을 알고 가담했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는 뭐다? 을은 갑의 전체 행위 범죄에 대해서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자, 갑의 전체 범죄에 공동 책임을 있다고 보는 견해가 김성동 교수님의 견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입장에 있어서는 승계적 공동정보 관련돼 가지고 뭐 기존의 입장들은 뭐다? 기존의 입장들은 당연히 을은 가담 이후에 책임만 진다. 그거는 승계적 공동정보이라 부르든 안 부르든 상관없이 그거는 형법 원리에 맞는 개념이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김성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자, 아니 을이 갑이 이루는 전체 행위를 갖다가 이미 알고 들어왔는데 왜 지가 가담한 이유에 대해서만 책임지냐? 그 당연히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을은 앞에 행위들을 인식하고 인용해가지고 자기가 범죄 행위를 완수시켰기 때문에 앞에 전체 행위에 대해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면 그냥 공동정범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 첫 번째 견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하냐? 우리 판례를 볼 때 우리 판례 입장은 뭐야? 판례 입장은 좀 나눠서 본다는 거죠. 자, 판례 입장을 나눠서 볼 때 일반적인 포괄일제라든가 포괄일제. 그러니까 포괄일제에서는 뭐야? 포괄일제에 대해서는 자,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 이게 첫 번째 유형이다 그랬을 때 포괄일제에 대해서는 자, 가담 이후에 이유만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범죄나 포괄일제. 그러니까 포괄일제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판례 입장은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학설에 이론이 없어요. 포괄일제에서는 당연히 가담 이후에서만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 판례가 대표적인 게 그 연속된 실업범 제조 사건이죠. 연속된 실업범 제조 사건이 이렇게 가담 이후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판례가 결합범인 경우에 결합범인 경우는 뭐다? 전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례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판례는 그럼 전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할 때 이 책임이 공동정범의 책임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전체에 대한 책임인데 전체 행위에 대한 방조범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이 판례가 말하는 일명 우리가 뭐 일명 주교사 사건이라고 하나요? 그 주교사 사건에서 판례가 판단한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승계적 공동정범을 논할 때는
승계적 공동정범을 논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론적인 거 말고 판례 입장이 일부 교재 보면 판례는 그냥 포괄일제,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 안 하고 가담 이유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이 부분만 설명해, 이 부분만. 자, 근데 일부 교재는 이 부분만 설명하는데 실제 판례 입장은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는 이미 나왔죠. 모의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가담 이유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만 판례 입장을 보지 말고 범죄 종류에 따라 가지고 나눠서 보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1회 시험에 나왔던 것도 뭐 결합범의 형태는 아니지만은 절도가 중강도가 되고 중강도가 상해를 입혀가지고 강도 상해가 된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자 전체 그걸 결합범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전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짓지만은 방조범의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고 결론을 판례 따라 결론을 맺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주장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누구라고 이제 녹음이 되니까 말을 안 하겠는데 이걸 주장하시는 분은 얘 입장이 제가 볼 땐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가 가담을 할 때 이미 얘의 행위를 다 인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불법성이 그냥 일반적으로 가담한 행위 이후에 책임만 지는 거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 이걸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 이걸 설명할 때 그 주교사 사건에서 여자친구였던 여고생에 대해서 왜 방조범의 책임만 졌냐 판례가 그 여학생한테 즉 뭐 A님 A인 여학생은 자 전체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지 않았다. 그리고 방조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방조범의 책임 묻는 거라고 본 겁니다. 근데 그 이 판례를 이분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그 여학생은 실제 애를 유기해가지고 그 부모한테 재물을 요구한다 할 때 재물 요구하는 게 그 범죄 결합범의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금품을 요구했다. 애가 유괴돼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봐가지고 차라리 걔를 전체 범죄 공동정범으로 그런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는 그 정도까지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판례가 나눠지고 있다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가지고 봐둬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간상 지금 뭐 공동정보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승계적 공동정보원까지 봤는데 뭐 1시간 15분 정도가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